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재밌는 팟캐스트, 참 의미 있는 팟캐스트 참팟 박근혜 최순실 특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의가 아니라 정규 방송으로 60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히 최순실 예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정부 예산 안에 숨겨져 있는 최순실의 그림자 예산,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산 문제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의 정창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예산 문제 최고인 거 맞으시죠? 쑥스럽습니다. 본인 입으로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냥 겸손하게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조금 아는 척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 거기까지만. 네. 자, 우리 참팟 항상 함께 해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칼 폴라니 연구소 정태현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최순실 예산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지난주 11월 5일 대회 네. 한상희 교수님도 집회 나오셨나요? 네, 저는 못 나왔어요.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셔야죠. 근데 이번 주 토요일도 조카가 결혼식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몇 현주가 시간에 돼가지고. 결혼식이? 예, 부산에서. 그래서 부산 쪽에 어떻게 길을 예, 한번 부산에서도 예. 저희 서울로 총 집중이지만은 지역에서도 또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각종 생중계를 하잖아요. 네. 생중계만 몇백만이 본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11월 10일 날 100만 정도, 50만에서 100만이 모일 거로 전망되는데 다 나오시면 좋겠지만 어려우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적 울리기도 있고, 집집마다 현수막 걸기도 있고, 우리 가족 시국선언도 있을 수 있고, 온라인에 댓글에 욕이라도 다는 것부터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현 소장님은 원래 큰 데문은 빠짐없이 오시잖아요. 네, 우리가 한 교수를 부산에 파견한 거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또 다른 이제 들불이 일어나는 불씨가 되도록. 예. 예식장 안에서라도 뭔가를 주먹 들고 외쳐야 되겠네요. 서울 말고는 부산이 제일 많이 모인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제2도시기도 하고. 정태현 선생님은 11월 5일 날도 나와보셨죠? 예, 지나갔습니다. 저는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또 수업을. 예, 북한대학원은 토요일 날 집중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예. 지나가면서 참여분들까지 저희는 집계를 하니까 연인원 20만이 되는데 경찰은 이번에 실토했잖아요. 네. 연인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자기 딱 보기에 주어진 시간만 딱 정해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1시간도 아니에요. 네. 그 순간 네. 거기에 있는 점들만 샌다 이런 식으로 네. 한 평당 5명에서 8명씩으로 그러니까 엉터리 계산법.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따지는 거라고. 자, 정창수 교수님은 어떠세요? 11월 5일 또 예전에 한 데모 하면 정창수 교수님 한 데모 하셨는데. 그다음부터 무서워져가지고 네. 데모를 못하고 네. 올해 몇 년 만에 아마 처음으로 나가본 것 같아요. 저희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그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네. 거기 계셨던 교수님들이랑 같이 한번 가보자. 네. 그래갖고 나왔다가 기분이 좀 많이 좀
좋아져가지고 예. 저희가 또 청진동 해장국집에서 또 아, 가길병 소주하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집회에 참여하고 해장국도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그냥 오프라인에서 들린 이야기하면 30년 내내 데모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나왔다. 네. 뭐 이런 사람도 같이 왔다. 네. 근데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처음으로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혼자 신문에 그런 트렌드 이제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혼영을 네. 떠나서 네.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말고 혼시, 혼집, 혼자 집회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혼자 나오기 심심하니까 혼자 나오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가자 이런 네. 것도 있고. 굉장히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창의적이고 참 그 혼자 집회 나오는 그만큼 뻘쭘한 일도 없거든요. 뻘쭘할 때. 예. 그런데도 그런 뻘쭘함을 무릅쓰고 혼자 나오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모여서 나오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이 시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예,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시국이죠. 그렇죠. 예. 정말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정태인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상황. 저는 그 네. 따님은 나오시나요? 제가 들어갈 때 우리 딸과 차 6개서 이제 시위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야, 온 가족이 같이 나오시는군요. 저는 좋아진 풍경이 뭐냐면 제가 나가면 인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 2008년에 하도 오래 있었으니까 예. 광화문에. 근데 이번에는 못 만났어요. 그거는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안 나오고 이 젊은 사람들이 바뀌었고 또는 과거에 이 참여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참여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 확실히 달라진 거고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요. 옛날에는 줄 맞추는 것도 하고 착착착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 전혀 아닌 상태고 그게 더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일종의 이른바 흔히들 말하는 통제라든지 관리 같은 게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불상사라든지 불미스러운 그렇죠. 일은 하나도 없는. 우리 그 정의당 대표단들 행진할 때 이렇게 뛰어드신 어떤 조금 과격하신 어떤 그 뭐 그런 게야 뭐 불상사 중에 네. 뭐 하나. 그 외에는 한 번도 그런 충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버이연합으로 보이는 분들이 간혹가다 시비는 걸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시비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라. 저희들이 호소도 하고 있고요. 참여연대도 지난주 토요일에 운영위원회 있었는데 운영위원들이랑 회원님들, 간사님들만 참여연대에서 한 100여 명이 이렇게 행진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정장 교수님 뭐 최순실 예산 이야기로 나왔는데 계속 집회에서 11월 10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2시부터 사전 난장들이 벌어지고 4시부터 민중대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제3차 분국민행동 이렇게 순서로 진행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교수님도 11월 10일 날 한 번 더 나오셔야죠. 네, 저희 마을에서 이제 좀 같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어디 마을이라면 삼각산 마을인가요? 네, 삼각산 마을인데 네. 저희 이제 그 밴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밴드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요. 그 20개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 사롱드비라고 하는 약간 책방인지 술집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제 매주 공연을 이제 하면서 같이 놀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 주 쉬자.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에는 뭐 전혀 운동과 상관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가보자 그래. 그다음 좀 많이 나고. 나와서 거리에서 지금 밴드 하면 되는데 무슨 드럼 치는 드럼 행진도 있고 이번에 정말 별별 행진, 별별 모임이 다 벌어지거든요. 나오셔갖고 소규모 밴드도 하고 문화공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문화예술인들 중에는 지금 광화문에서 텐트 치고 1박 2일 그냥 아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야할 때까지 아큐파이 광화문 막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처지 조건, 자기 취향에 맞게 그냥 나와서 그냥 그렇죠. 같이 나올 사람은 혼자 나오셔도 이렇게 구경거리 많으니까 그게 또 역사의 대열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나와서 구호에 치는 것도 좋고 거기서 뭐 데이트하는 것도 좋고 또는 구호에 치다가 뭐 그냥 자기 짝이랑 같이 뭐 클럽에 가는 것도 괜찮죠. 예, 좋습니다. 뭐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11월 5일, 11월 12일 이야기 좀 해봤고요. 시민 여러분 정말 11월 12일 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퇴 파악 못하고 심지어 국회까지 가서 한 10분 정도 국민을 기반한 국회 가서 저는 또 반성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만 말하고 왔더라고요. 내각을 통할 권한을 주겠다. 그게 이미 안상현 교수님 그게 헌법 이미 그리 써져 있잖아요. 그게 다 있는 이야기죠. 뭐. 뭘 그 사람 뭘 하겠다는 뭘 그럼 양보하고 뭘 반성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 발로 찾아가면서 거기서 한 말이 딱 2번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뭐 그냥 국정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건 이미 헌법에 나와 있는 말이고. 그 말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뭔가 거기 자기 변명을 하든지 하다 못해 뭐 다른 날씨 이야기는 뭐 뭔가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뭐 다시 한번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그렇죠.
아주 구치소에서는 전화가 안 되니까. 뭔가 하실 말씀을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감옥에 있는 바람에 구치소에 있는 바람에 네, 더 이상의 얘기는 뭐 할 게 없죠. 더 이상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이 그룹은 이미 국권을 찬탈하다 걸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두 사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짜증이 나더라고.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가 이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안녕하세요, 참파 시청자 여러분. 시민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을 읽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 선영, 주호입니다. 와!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 쭉쭉 들려드릴까요? 처음엔 이 모든 게 농담인 줄만 알았지. 설마가 사람 잡았어. 생많은 척 나를 말아먹었어. 언니 다 뽀록났어. 토껴. 치열업 그네 빨리 하야해. 싸그리 청소요망. 마! 그냥 하야하세요. 전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내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이팅!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약 이행해주세요. 짜증나서 못 살겠다. 퇴진만이 답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결코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세월호 책임져라. 졸속 한일협상 책임져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Please answer Sun City. 국민이 나라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나라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지난주 토요일 무려 20만 명의 시민분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함께해요. 자, 오늘 그래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다 퇴진해라 하야라는 구호를 외치고 길거리 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이렇게 버티고 나쁜 짓 하고 변명할 때 거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결정적인 잘못을 지적해내는 언론과 시민단체와 특별검사의 수사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한 증거인 최순실 예산 문제에 착목하는 겁니다. 정찬 교수님. 지금 이제 나라예산 네트워크라고 우리 정찬 교수님 있는 나라살림연구소라든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등이 함께 꾸린 예산감시 단체가 있죠. 네네. 거기서 스토리 펀딩에 예산 낭비를 막아라 이런 취지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 약간 설명해 주시고 바로 최순실 예산. 오늘 두 번째 2회가 최순실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렇게까지 쭉 한번 포괄적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정확한 이름은 나라예산 네트워크고요. 예. 그 주요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금 네 번째 그 국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저희 비판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 전체 국회 자료들을 전부 저희가 통독을 해서 그걸 추려가지고 다시 또 사전 조사를 해서 1000건을 추린 다음에 1000건을 다시 200건으로 줄이고 나머지 이제 그걸 저희들이 토론회 때 발표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10건을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골라서 그 국회에다가 입법 청원 하듯이 예산에 대한 청원을 했습니다. 예산 삭감 청원이죠. 네. 최초로 삭감 청원은 최초인데요. 예.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진전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 내용을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 있지만 여하튼 저희는 일단 저희의 몫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와중에도 정부는 굴러가야 되고 내년 예산안은 심의해야 네. 되는 거니까 네. 다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예산 중에 낭비 요소를 막고
복지 예산, 민생 예산 늘리자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 예산 네트워크가 오늘 포털 다음 스토리 펀딩 올린 거 보면 최순실 예산이 5,200억이나 된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인 것 같기도 하던데요. 처음에 저희가 나라살림연구소가 그 미르케이가 이제 그때 집중이었기 때문에 네. 미르케이 관련된 예산이 865억이 있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그걸 들고 그 865억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언론들이 막 달려들고 하면서 이제 미르케이가 지원받은 예산 말고 이제 그 양반들이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들춰지면서 이제 5,200억까지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요번 주 월요일 날 그 재정부 장관이 이제 인정한 거는 3,570억입니다. 2017년에 반영된 예산이 아마도 이제 그것도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뉴스가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서 한 10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거의 다 검색을 하면서 찾고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관련된 예산은 조단위 쉽게 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돈을 다 받았느냐는 결산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또 이게 받아내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미 받아 써먹어버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처먹어버린 것들이 있고. 그렇죠. 저도 약간 표현을 격하게 했습니다. 일 받아서. 써먹은 게 아니라 처먹어버린 거. 최근에 보면 막 빼돌리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내년 예산에도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최소 900억에서 많게는 한 5,200억인데 더 찾으면 조 단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저희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하나 있는데 이번 최순실 예산의 특징은 그 컨셉이 다르다는 거예요. 늘 뭐 이 이명박이나 뭐 그전에 정권들의 컨셉은 뭐였냐면 새 사업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벌리면서 돈을 이제 그런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 최순실 예산의 특징은 이 기존 예산에서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400조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 신규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우리가 보통 예산이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7%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 예산 400조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7%밖에 안 된다. 1.7%이기 때문에 그 액수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8조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것도 많은 거예요. 올해는 0.2%였어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신규 예산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기존 예산에서 약간 사업의 내용을 바꾸거나 수령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이 예산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저께 SBS 보도에 하면 심지어는 저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를 원래 저기 다른 거 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진돗개로 명령을 내린 바람에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하고 뭐 돈이 엄청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 사업 만약 그것도 거기 보면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던데 만약 그런 것까지 하면 그렇게 해서 날라간 중복해서 들어가거나 돈이 더 든 것까지 하면 더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5,200원이나 865원 그런 건 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가 버린 거 황당하게 컨셉 바꿔가지고 갑자기 이런 건데 그럼 정찬 소장님, 교수님, 저기 우리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그 대표적으로 이 최순실 예산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몇 가지에만 뭐 두세 가지라도 일단 미르케이 관련해서는 코리아 에이드나 뭐 새마을운동 세계와 뭐 ODA 코피아 시범마을 주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태권도 막 시범 단위 가는 태권도 그렇죠. 진흥 예산도 있고요.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사업들은 굉장히 좀 이 중에서 새로운 사업은 코리아 에이드 사업 하나고 나머지는 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코리아 에이드 사업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그 우리가 좀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그 미르재단이 쌀 가공 제품을 세계 다른 나라 3개국에 배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쌀 가공 제품을 배포하는 것도 참 그런데 그 중에 푸드트럭을 걸로 옮겨가지고 푸드트럭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푸드트럭을 가지고 가서 그 비빔밥을 그 원조하겠다는 그런 좀 어처구니없는 발상인데 제가 볼 때는 딱 그 분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또 새마을운동 OD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미얀마 갔더니 미얀마에 200억이나 되는 돈이 새마을 사업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하느냐 가서 물어봤더니 뭐 그러죠. 정신 계몽, 근면, 자조 협동 그래서 아침마다 체조시키고 뭐 이런 거에서 마을마다 2억씩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미얀마 군부 정권에 많은 돈줄도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제가 지금 저희가 새롭게 추적하고 있는 게 지자체로 간 예산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말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낙동강 500길 승마길, 백두대간 승마길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을 내년부터 할 예정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어떻게든지 다시 또 찾아내서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명박이 자전거길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은 아예 승마길인데. 오로지 최순실 정유라가 말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예, 그래도 자전거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타지만. 말은 탈 수가 없어. 말은 막 저도 우리가 이번에 국민들이 처음 알았잖아요. 말을 막 몇 억씩 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최근에 이제 드디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게 창조경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순실 예산 찾는 거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창조가 들어간 것들, 문화가 들어간 것들, 컨텐츠가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크게 들어가는 건 단지 조성입니다. 이거 단지 조성은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이 건설업이라든가 이게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마 굉장히 클 거고 더 찾으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이 창조 센터를 만들고 단지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뭐 계획으로는 어마어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맥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맥을. 뭐냐면 아까 제가 하던 사업에서 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그 대선하면서 대선 공약에서 유일하게 예산 액수를 목표로 삼은 게 이 문화 부분이에요. 2%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내년도에 7조가 넘어섰거든요. 지금 400조에 2%는 8조 아닙니까? 계속 이걸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취임할 때 4조였어요. 문화부 예산이. 그러니까 벌써 3조가 들어서 대단히 한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급격히 늘어난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부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빈틈을 잘 알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컨셉은 말이죠. 이 말이 마사회가 우리나라 도박 합법 도박 예산 중에서 말이 반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스크린 경마장 이런 것 때문에 8조가 넘어서는데요. 그 8조 중에 상금으로 한 4조 주고 나머지 4조 중에 세금으로 2조 가고 2조를 마사회가 써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산업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사회가 돈을 주니까 그 돈을 지원받아서 무슨 승마 단지 만들고 뭐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연구를 잘했거나 아니면 이걸 잘하는 관료가 옆에 도와주고 있거나. 아니 뭐 관료들을 아예 다 갈아치웠으니까 자기 그렇죠.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유질용 장관은 제가 있을 때도 차관일 때 만났는데 상당히 강단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채워놨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요. 각 부처가 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이름을 붙여요. 원래 자기가 하던 예산도.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공동체 이런 데 관심 많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던 예산 앞에 다 동북아를 붙입니다. 동북아. 근데 이제 문화부 같으면은 자기들이 하던 예산에 이 분들이 원하는 거를 아마 자기들이 하던 일 중에 관련한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런 걸 갖다 이제 모으면 이제 문화 창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 대통령은 말도 좋아하고 말 잘 듣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말도 잘 들으시고. 네, 그렇죠.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박근혜인가요? 최순실인가요? 뭐 둘 다겠죠. 요즘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최순실 대통령이라고도 많이 부르니까. 그 VIP라고 그러는데 V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VVIP. 두 명. 그렇게 하면 되겠죠. 베리베리 임포트. 네, 그 이제 최순실이다. 요즘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륵이 말을 타고 온대요. 그래서 그렇죠. 뭐 말이 자꾸 이야기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자,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정선의 말씀은 그렇게 황당한 예산들이 이제 계속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게 중앙정부 예산만이지 예를 들면 공기업 마사회 예산까지 하면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사회가 지금 정유라한테 이상하게 지원해줬다는 것도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조단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계속 찾아내고 문제 삼으면요? 그러니까 보통 지방정부 예산은 본인들이 쓰는 예산 거의 없어요. 중앙정부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1:1 대응 매치하거든요. 근데 가령 이제 문화창조벤처단체를 전국에 6개 만든다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이 100이다 그러면은 100이 또 붙은 거예요. 거기 분명히. 그렇죠. 지방정부에서 붙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매칭 예산 해가지고 지방정부가 낸 예산까지 하면 더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방에는 이제 뭐 이 개발이 되고 도로가 깔리고 이런 걸로 이제 주민들한테는 선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선생 조금 더. 그래서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과 직결된 것만 한 865억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도 됐는데 뭐 이렇게 약간도 좀 더 자세한 보고서를 내셨으니까 청취자들 듣기에 조금 더 이 사람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해먹으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 패턴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아마 대통령이 어디선가 들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발언을 합니다.
그걸 누가 써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짐작은 갈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럼 대통령이 말을 하면 관료들은 그걸 이제 VIP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그걸 꼭 이제 이행한다라는 그 구실을 내세워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전체 예산서에서 VIP라는 표현이 등장한 박스 쳐가지고 VIP가 말씀하신 거 어디서 언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546회예요. 근데 그게 그 관련 법과 제도에 그런 표현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행정용어가 아니죠. 그렇죠. 행정용어가 아니고 그래서 법률용어도 아니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각 부서가 그 재정부에 올린 저 예산 요구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국회에다가 제출한 예산 안에 VIP라는 표현이 그대로 계속 바꾸지 않고 등장한다는 건 제가 볼 땐 아예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국회를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건 대통령실이니까 통과시키라고 이 표시를 그렇죠. 해준 거죠. 관료한테나 VIP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예산안이라는 게 실제로 법률적 성격은 한찬 선생님 일종의 예산안의 성격은 법률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법률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형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률에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위력을 가지는 미국에서도 거거든요. 그래서 빌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래갖고 일종의 법률 통과 절차를 준용하는 건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미국은 법률 형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산이라고 해서 별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건데 근데 어쨌든 법률 형식이든 거기에 준하는 형식이든 우리나라 어디 법에도 VIP라는 말이 그런 법안은 없잖아요. 없죠. 근데 예산안에 이렇게 넣어놨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IP란 말 자체가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이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진짜 546회가 써져 있나요? 네, VIP 예산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다 뒤져봐야 되는데 이 문화부만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그게 제가 볼 때 같이 이 미르케이 최순실 차은택 예산이 같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미르케이에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35% 증가했거든요. 급증하고 있는 거죠. 미래창조과학부 거기도 들어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문화융성이 거기 그렇죠. 그쪽에 속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찾아야 될 거는 이렇게 되면 국토부 예산 같이 늘어요. 국토부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뭘 만든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그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땅도 내고 길도 내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 매칭돼 있을 겁니다. 국토부는 이 문화체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예산하고 국토부 예산이 연결된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1등이 국토부고 2등이 문광부고 3등이 미창부예요. 그걸 좀 더 한번 조금만 더 정선생님 설명해 주시고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미르케 스포츠단을 사실은 재벌들의 뇌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이 무슨 하나는 스포츠 세계화 또는 하나는 문화 관련 세계화 뭐 이런 거니까 거기에 딸려 있는 그런 각종 뭐 태권도라든지 뭐 ODA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미르케 스포츠 재단이 자체 자산이 아니라 정부 예산까지 동원해서 도와주는 것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꼽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장 좁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 미르케 스포츠 재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재단이니까 자기들이 그냥 모금을 하든 말든 냅둬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박근혜 건지 최순실 건지 둘 소유인지는 모르지만 억지로 뜯어내고 뭐 뇌물 성격이든 강압이든 간에. 그 다음에 그리고도 냅두면 되는데 심지어는 이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온갖 편의와 예산을 제공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게 그게 한 865억 아주 좁혀서만 저게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는 것은 이른바 최순실 박근혜 이 그룹이 좋아하는 창조하고 문화 해가지고 무슨 문화융성 자꾸 문화창조 벤처단지 문화창조 융합벨트 문화창조 아카데미 콘텐츠 기반 인프라 요것들이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챙겨가는 돈들까지 해서 이제 지금 5,200억이고 그게 이제 아까 마사야나 이런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마사에 뭐 삼성이 직접 도와줬다는 거 빼고 마사야는 어쨌든 삼성은 민간 공공 예산으로 지원된 것들. 그다음에 코리아 에이드하고 새마을운동 관련도 이것도 미르케 스포츠 재단하고 일부 관련되는 것도 있고 관련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코리아 에이드는 K밀 사업을 이제 미르재단이 하고 그 출범식 기념 공연 같은 거는 K스포츠 재단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비빔밥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좀 약간 어처구니없는. 그게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온조니까 다 이제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엉터리 온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기자분이 전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외국에 약속한 건데 만약에 이걸 깎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외국에서 과연 그걸 좋아할까요? 네. 그러니까 ODA 전문가들이 이제 ODA 우리나라 ODA 네. 전문가 ODA 워치라고도 있는데 거기서도 다 이런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ODA는 처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였으니까. 네. 아니 자기 돈 쓰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예.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주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욕을 먹겠죠 오히려. 예산 낭비는 예산 낭비대로 하고 그 과정에서 떡고모로 미르케 스포츠단이나 최순실 그룹이 챙기게 하고 네. 그 다음에 현지에서 오히려 썰렁한 반응을 갖게 되거나 비난을 받게 되거나. 떡고물을 챙기는 건지 떡을 챙기고 고물을 주는 건지 그거는 이해. 그렇죠. 그건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표현을 제가 잘못했을 그 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떡고물을 챙기겠죠. 핵심들은 떡을 챙기고. 네, 그렇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나라산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요것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야당이랑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일단 이것만 집중해서 하지는 않았고 이거에 대한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한 3조 정도 삭감 의견을 이제 만든 거고요. 예. 저희 150개 사업이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0개 사업은 이제 한 3천억 정도 되는 삭감 의견이어서 이제 그 부분을 제출을 했고 이쪽 예결위 뭐 위원장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그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따라서 한번 초유의 사태,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하거나 토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하는 3조 정도 예산이 삭감이 필요하다. 예. 오히려 그것을 좋은 데 써야 된다는 건데. 네. 그건 최순실 예산 포함해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충 그래서 시민사회 국민선정안 2017년 10대 문제 예산이 있던데. 네. 그거 뭐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연동해서 한번 잠깐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새마을운동 ODA가 당연히 들어있고요. 이게 아마 예. 최순실 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야 하는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불교 쪽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 지금 한 6천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가 있고요.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이라고 해갖고 110억 원짜리 경제발전을 어떻게 보면 홍보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대강 실패 책임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갔죠. 사람들이 4대강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보녀 돕기 위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긴급복 예산을 깎았다는 이거는 거죠. 늘려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6조를 썼는데 아직도 병영이 반밖에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대로 바꾸고 뭐 그러면 얼마입니까? 30만을 다 쳐서 30만이라고 치고 6조 2천만 원씩 들어간 거거든요. 1인당. 근데도 아직 이게 침대 하나에 6천만 원. 뭐 건물까지 포함해서긴 한데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거냐 이렇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사진이랑 그랬더니 산속에다가 완전 초호화 이런 걸 만들고 군인들이 과연 그걸 원할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군인들 인건비라도 좀 올려주든가. 급여를 올려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요즘 군인들 왜 속옷도 안 사주잖아요. 민간 거 쓰게 한답시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서 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6조를 쓰고 있는데 재정부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얼만큼이나 했는지 통계라도 가져와라 그랬는데 아직도 국방부가 재정부에 통계를 내고 있지 않아서 이 무소불위 국방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에이드 사업 이제 여기 2개 들어있고요. 이게 아마 이 미르케 이 문제가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이건 뭐냐면 과학 기술인 분들한테 그래도 연금도 받으시는데 또 그 과학연금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주고 또 그 위에다가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노후에 지낼 곳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전체 과학인한테 해줘도 문제일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 소수 좀 지금 특권적인 어떤 지위에 계신 과학인들을 위한 어떤 노후 그리고 이제 시설이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기관이 또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게 성형외과 의사도 들어가는가요? 글쎄요.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성형외과 의사 뭐 해외 순방 때 3번이나 따라다녔다는데 도대체 뭘 하신 건지. 아마 이 VIP는 똑같이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과학이니까요. 그다음에 나라사랑 교육 이거 액수는 작지 않지만 이게 이제 편향된 그런 걸 심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기업주들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기업주들한테 인턴 비용을 주면 기업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이 청년 인턴들의 임금을 깎겠죠. 그렇죠.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게 20%고 그 중에 절반은 1년을 못 버틴다 뭐 이렇게 통계가 돼 있어서 차라리 그냥 청년들 직접 주고 청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협상력을 가진 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요거를 이제 선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서 3조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고. 예, 이건 7,600억 정도고 예. 3조는 이제 150개 사업 다. 그 문제 사업을 싹 조사를 와 그럼 근데 정부 예산안 정말 페이지가 10만 페이지 가까이 되나요? 예산안 페이지는 10만 페이지인데 10만 페이지를 다 읽은 건 아니고 국회 자료가 저 예결위 자료가 한 5천 페이지 되고요. 예산 정책처 자료가 한 7, 8천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일단 다 그 하고 10만 페이지를 압축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저 사업을 골라내서 10만 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하는 거죠. 아니 그 10만 페이지가 전부 숫자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설명이죠, 설명.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뭐 얼마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면 거기는 뭐 가로등 민원이 발생하여 뭐 가로등 2개 설치해서 가로등 하나 이 공문서에 좋은 표현이 있으면 개수고박 2 이런 거 항상 있어요. 이걸 왜 만들어졌고 이거에 대한 비판은 뭐가 있으며 이거 예산 결산 상황은 이렇고 뭐 이런 것들 설명이 다 돼 있는. 어쨌든 중심은 숫자잖아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 10만 페이지까지 보나 아니면 요약된 것만 보나요? 요약된 것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좌진들이나 강의를 하면 물론 이제 그 양반들은 이제 건 하나를 찾는 데 더 집중을 하긴 하지만 그 너무 바쁜 거예요. 이거저거 하느라고 못 보는 거죠. 정태인 소장님한테 저기 국민경제비서관도 하시고 저희들보다는 이런 정부 예산은 제일 잘하시고 이렇게 사실 예산 감시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회 심의도 맘막 오면 빼돌릴 수 있는 돈이 많이 있는가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긴 했겠지만. 지금 이 정부 하는 걸로 봐서는 이 건설업하고 많이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VIP라고 하는 대통령하고 연급된 게 이 국토부에 굉장히 많았다면 여기 조금 전에 나왔던 거는 병영 뭐 생활 개선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호화로운 쓸데없는 건물을 지었다면 사실은 건설업자들이 돈 빼돌리기 제일 좋은 업이거든요. 그럼 이게 최순실 씨하고 연결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된 또는 뭐 다른 정부하고 연결된 거랑 연결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건설 쪽 예산을 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낭비 또는 어디서 이 실제로 들어갈 만한 비용하고 예산하고 차이를 보면 그 차익이 어디로 갔을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할 그렇죠. 필요가 건설회사한테 과다 지급했으면 분명히 리베이트로 예산을 보면 건설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 인건비 빼버리면 건설 예산이 제일 큰 국토부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실버 타운이든 아니면 병영이든 아니면 창조문화 융성센터든 이게 결국은 다 이제 건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장 1번부터 10번 문제 그 최악 예산에서만 해도 ODA나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코리아 에이드 이런 게 2개 꼽혔는데 이거 다 최순실 표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원된 예산이죠. 그런 거고 거기에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 생긴 과학인정 실버타운 이 한마디가 박근혜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설마 했는데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등장한 거기 때문에. 뜬금없이 등장한 건 전부 다 최순실이 지시했거나 최순실이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도 그랬답니다. 아니 이렇게 대부분 대학에 있거나 연구원에 있는데 연금을 받고 있는데 또 연금을 또 주고 거기다가 또 왜 이게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노후에 살 수 있는 휴양시설을 만들어주는가. 지금 우리나라 그 R&D 예산이 이 GDP 대비 세계 1위거든요. 효율이 부족하다고 지금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또 이들을 또 하나의 특권 계층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죠. 아무튼간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뭐 최순실 예산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 사실 나라 예산 전반이 여전히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감시나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우리 정창 소장님의 어떻게 보면 한 몇십 년 동안의 수건이시잖아요. 나라 예산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낭비가 없어야 되고 예산 심의나든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산 감시 운동을 해왔는데 이번 어떻게 이 예산안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예산은 뭐 지금 저희들이 항상 세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투명성, 책임성, 시민 참여입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계적 투명성은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해 가능하게 뭐 잘 돼 있는 건 아닌 거죠. 던져놓은 거죠, 예산서를.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유일하게 제 입장에서
진보된 건 예산서를 줬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게 사항별 설명서 3년 전부터. 그게 좀 독특한 일이긴 한데 국회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네. 국회에 제출. 아니 근데 저희는 예산 요구서도 받았어요. 5월 달부터.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국회에서 받은 거죠? 아니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받은 직접 받았어요. 재정부가 공개를 하나요? 네. 그게 뭐 정부 참정공하는 각 부처 예산 그, 요구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각 부처가 처음에 예산 요구는 원안. 그래서 5월 달에 제출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짜 갈무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서울시도 한번 제출하려 공개하자고 했더니 이제 격렬한 저항이 붙여서 박 시장님이 그렇게 막 뭐랄까 눈앞에서 사람들한테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정창수 소장은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기재부에서 일반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다. 그렇죠. 특수관계, 그러니까 예산 전문가니까 그냥 준 거다. 공개하면 대혼란이 쌓인다. 이 집단들이 뭐 그러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굴러가고 있는데 문제 책임성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낭비했다고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참여정부 시작할 때 납세 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고 인수위원회 때 거기서 100대 주요 국정 기표 중에 하나 들어갔으나 끝내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이 이게 납세 소송 제도거든요. 그때 많이 참여연대 계시는 법 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셨고 법안 청원안도 사기추인가요? 뭐였죠? 거기서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타협점으로 주민소송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도 거의 가동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대선을 할 때 이 납세 소송 제도 하고 저희 관계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납세 소송 제도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납세 정보 공개. 그러니까 북유럽처럼 그래서 이제 특히 몇 퍼센트 한도는 정해야 되겠지만 그 고위직 고위 공무원이나 이 부유층의 납세 정보도 공개하고 또 처벌도 받게 하는 납세 소송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헌법 개정 이야기하면서 분권을 어떻게 하느냐, 뭐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납세자 그 소송 청구권 같은 이런 거거든요. 납세자 참여권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분권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슨 문제 생겨도 내가 뭐 피해를 입을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예산 낭비를 해도 뭐 그 자기도 안 되고 소송도 안 당하고. 이거 시켜서 했다고 얘기해버리고 하는데 시켜서 했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좀 심한 경우에는 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4대강 예산 23조에 뭐 자원외교 낭비 예산이 뭐 40조 안팎인데 하나도 처벌 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벌은커녕 포상을 받았겠죠. 심지어 포상을 받고 있었고 이명박 정권에서. 저 국방부는 뭐 아주 손도 못 대고 그죠. 정신 없잖아요. 사실은 뭐 이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최순실 씨 쪽에서 가장 큰 거를 손댔다면 아마 무기 쪽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건 이건 검찰이 조사를 하고 해야 될 일이지 이건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국가안보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의심하는 게 갑자기 이 공군 기종이 바뀌거든요. F-35로. 한 번도 뜨지도 않고 아직 실험도 안 된 걸로 바뀌고 그때 장관이 정치적 고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과연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지켜야 될 이런 비행기가 갑자기 바뀌었을까. 근데 이제 확인된 거는 최순실 씨하고 린다김 그 러비스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셋이? 그러니까 이건 뭐 확실히 확인됐나요? 린다김, 거기까지는 박근혜. 거기까지는 의혹이고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이나 언론이 이건 추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뭐 검찰이 이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 지금 최순실 비리 의혹이 뭐 아직도 터져나오고 있고 아직도 멀었잖아요, 사실은.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내려와야 되는데 앞으로 밝혀진 것도 있으면 더 내려와야 될 텐데 뭐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세월호 참사 7시간 이거에 대한 공개적인 제보를 받고 있는데 성형외과와 관련된 거 병원 기록 관련된 거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7시간 동안 무슨 성형수술을 받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세간에 상당한 첩보가 들어간 게 아니냐 SBS에. 그때 마침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또 마침 방송사에서 모 성형외과 원장이 대통령 순방할 때 3번씩이나 이례적으로 포함됐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화나고 열받는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다시 예산 이야기로 들어와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 5천억 안팎 최순실 예산이 그 다음에 숨겨지는 것까지 뭐 조단위까지 될 거라 했는데 야당들 그러니까 이것들 다 어떻게든 깎아내겠다. 네네.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이 나서서 얼마 전에 이거 최순실 예산 아니야 깎아야겠다 막 이렇게 발언한 것도 봤거든요. 네네. 그럼 상당히 깎이는 분위기인가요? 지금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예. 월요일날 이제 재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지금 자기들이 3,570억을 인정하고 그 중에 731억 또 오늘 방송에 뉴스에 나온 거니까 930억까지 지금 깎겠다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깎은 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인정하고 깎겠다는 거잖아요. 네. 뭐 주로 뭘 깎겠다고 되어 있나요? 그거 약간만 소개해 주시죠.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 35억짜리를 폐지하겠다 하는 거고 LED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뭐 이것도 2억 20억 이제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일단 보류고 그 다음에 미국 실리콘밸리 K 콘텐츠 수출 지원 센터 구축 K 들어간 이걸 나한테 인정을 한 거죠 정부가 이제 폐지하겠다 10억.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 포럼 7천만 원 폐지하겠다. 뭐 그런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몇 개는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잔챙이 들겠다는. 재경부가 예산 요구서를 시민단체에 보낸 이유도 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면 재경부 관료들은 예산 깎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거가 일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기도 시민단체에 보내서 이제 깎으려고 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3,500억 이렇게 발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저희가 좀 거의 다 수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뜻 있는 관료 입장에서는 차라리 시민단체한테 일부 공개돼서 재경부 쪽에 예산하는 사람들은 뜻이 있건 없건 일단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건 확실해요. 명분은 정부 3.0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 나오는 거에 또 문화하고 창조하고 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태인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융합벨트, 문화창조 아카데미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모르죠. 저야 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문화라는 게 말투로 문화라는 게 정부 예산 집어넣는다고 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문화가 확 올라가는 그 증거는 가난한 예술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제가 주장한 거 아닌가 오히려요. 국민의 정부 된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다음에 우리나라 영화가 갑자기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는 굉장히 못 사는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복지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문화를 제가 원래 박사과정에서 클러스터 전문가지만 문화를 클러스터처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창조융합센터나 창조벤처단지가 다 건물 짓는 거잖아요. 부지 합보해갖고 뭐 이상한 전시관 지어놓고 뭐 의리랑 건물 지어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하고 연관되면 빼먹을 돈이 많아요. 한마디로 그거죠. 뭐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냐 그 논리거든요. 자꾸 가방만 키우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갈 책은 안 만들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여기는 표현은 못 담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산 요구서를 내면 재정부가 최소한 20%를 깎아요. 기본적으로 깎죠. 깎고 어떤 건 많이 깎고 뭐 이러는데 문제는 이 손을 댄 게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적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재정부가 늘려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죠. 박근혜 최순실의 힘을 알고 오히려 잘 보이려고. 그래서 뭐 차은택 무슨 사업인가요? 뭐 80억짜리를 110으로 늘리고 오히려 재정부가 더 늘려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논란이 됐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논란이죠. 논란은 이미 어느 정도는 일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줄이는 거에 대해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차은택 씨는 뭐 온갖 예산과 사업을 싹쓸이했다고 해서 난리인데 뭐 최순실도 잘 모르고 우병우도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본인 능력. 혼자서 다 했던.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치를 떨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배신이잖아요. 근데 제일 측근이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배신을 지금 다 하고 자기랑 같이 나온 사진도 몇 번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문화니 뭐니 행사 때마다 항상. 그리고 최순실 씨도 그랬다면서 시켜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지금 그야말로 배신. 안종범도 시켜서 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 물론 대통령이 대통령이 심지어 재벌을 독대했다. 내가 대통령이 시켜서 재벌들한테 돈을 삥을 뜯었다. 그다음에 최순실도 대통령이 먼저 연락해서 문서 좀 봐라 했다. 군사기밀 각종 기밀. 차은택도 모른다. 하여튼 빨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이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냐. 퇴진해서 특검을 받던 퇴진하기 전에라도 버티면 강제로 끌어내릴 수단이 만만치 않으니까 특검해가지고 특검이 밝혀내서 그 결과로서 퇴진하던 뭐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취지신가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지금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조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와 조사는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을 팩트를 확인해야 되니까. 사실 이 사건은 나라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 시스템을 복구하려면은 어디서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무너졌다. 그래서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런 작업이죠. 한상희 교수님 오신 김에 지금 일부 헌법학자들 중심으로는 이게 이제 형사상의 송치가 안 되는 일반 범죄 정도가 아니라 소추가 안 된다더라도 수사받고 압수당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어요. 그래야 된다는 것은 이제 검찰도 일부 인정하고 참여연대가 또 아주 혹시나 고발도 해줬고 참여연대에서 또 추가 고발도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불법 비리가 계속 밝혀지잖아요. 이렇게 많이 동시에 불법 비리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선생님이라든지 심지어는 이건 일반 범죄가 아니다. 내란죄 아니냐. 사실 권력을 이렇게 일종의 주권을 찬탈해갖고 이상한 짓을 한 거니까 그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시죠. 내란에 버금갈 만한 국사범이죠. 딱 내란죄라는 거 아니어도. 이제 이 국가 체제 자체를 완전히 그냥 흔들어 버렸고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하든 사교 집단으로 하든 사기 집단으로 하든 완전 대통령직이라는 그 국가기관 자체를 그 개인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팔아 넘겼어요. 내란이라는 게 원래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권력 찬탈을 시켜준 거네요. 이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게 내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대통령직을 무력화시켰고 대통령직을 보좌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그 기능이나 역할 권한들을 전부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체제는 그러니까 국가로서 그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구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체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이 휴전선 미남 지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박근혜라는 개인이 있고 그 개인이 의존하는 최순실이라는 어떤 또 개인이 있고 이런 몇몇 그 사람들만 있은 거죠. 여기에 법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하다못해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갑자기 사실상 그러면 권력을 찬탈한 꼴이나 다름없다. 이제 이런 주장이시죠. 그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죠. 이제 그 학교 때 이제 고대 국가에서 등장 그러면 율령격식 반포 이러잖아요.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체제는 그것도 그 단계도 못 따라간 거죠. 율령격식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법을. 그러니까 국가라기보다는 원식 국가 체제 정도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저도 말씀드린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를 갑자기 진돗개로 바꿔라고 대통령이 지시하는 바람에 애써서 엄청 그걸로 예산을 들여서 막 온갖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IOC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상한 호랑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 과정에서 예산이 몇 배가 더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정세훈 소장이 말한 게 그런 게 바로 예산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더 찾으셔야 돼요. 몇 조는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도 만약에 최순실이 시켜서 그런 거라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더 낭비됐으면 여기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니까.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밤을 새서 그 종합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신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VIP 지상이 2017년 예산은 546회가 나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다 합치면 얼마인가 이런 것도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예 546회 적어져 있는 예산 그 있잖아요. 항목. 그걸 전부 다 국민들이 공개해버리면 어때요, 소장님? 아예. 표현까지. 그러니까 표현에 약간 어떤 예산안에 VIP 예산안에 표현되어 있고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예. 어차피 이것들은 국회 제출돼서 국민이 알 권리가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태인 소장님 말씀하신 창조 문화 융성 이쪽도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53개 지금 예산 기관이거든요. 그중 국정원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52개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늘 이 정권에서 가장 의심스럽던 저는 창조경제 센터거든요. 그 지역마다 막 이상하게 무슨 테이프 커팅하고 막 재벌 총수들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저는 거기 분명한 비리와 예산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창조경제센터라고 한 거는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 발전할 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재벌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면서 새로 센터를 증축하거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쪽 이걸 무슨 창조경제를 하나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죠. 문화융성이 창조경제의 핵심이었고, 그거는
사실은 최순실 씨와 뭐 몇 명이 국가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쓰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항목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럼 창조경제센터도 혹시 많이 들여다봤나요, 소장님? 많이 해봤을까? 나라사회연구소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뭐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그 한 건 한 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150개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개는 그중에 일부 창조경제 일부가 그중에 일부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한 걸 보면 일단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재벌들을 도와줘요. 뭐 규제 완화라는 이름, 경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최순실 씨는 K재단이든 미르재단이든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돈을 거들어 다닌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네도 이만큼 내놔라는 식으로.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정부 예산에서 매년 이 플로우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에서 또 돈을 갖다 쓴 거니까. 재벌 총수 또 사면도 거래가 일부 있었던.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개개 재벌들이 있고 재벌 일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법을 전혀 모릅니다만 이건 진짜 포괄적 뇌물 뭐 이런 쪽에 속할 거예요. 저희가 참여한다고 고발한 게 바로 포괄적 뇌물죄입니다. 아주 제3자인 미르K 스포츠단에 돈을 몰아주라고 했으면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부정한 책탈을 받고 이게 제3자가 아니라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미르K 스포츠단 한 몸이니까 본인이 받은 거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캅스나 이런 거 보면 동네 깡패들이 이렇게 뭐 도와주잖아요. 뭘 이렇게 동네에 있는 유흥업소들. 그리고 다 돈 거들어 다니잖아요. 매번 이제 딱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보호비라고 하죠. 예. 보호비. 이 마피아도 마찬가지예요. 마피아도 상당히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나중에 이제 돈 뜯으러 다니는데 거의 비슷한 이 수법을 씁니다. 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주제는 아니었지만은 지금 불쌍한 대기업으로 시제가 야기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 그 육성이 공개됐잖아요. 심지어 조원동이라는 사람이 야 이미경 빨리 그만둬 이런 식으로 보죠. 그게 거의 옛날에 전두환 때 무슨 그룹 뭐 탈착 그랬잖아요. 명성그룹 막 해체시키고 막. 국제그룹. 예, 국제그룹이었죠. 네, 아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건 저는 엄청난 범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 해체한 거는 그거는 아주 위헌적인 잘못된 그런 국가 권력 행사다 하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바로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고받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벌을 도와주고 재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고맙다고 그렇죠. 돈을 냈는데 내야 되는데 이걸 안 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사하러 오랬는데 안 오니까 임자 손 좀 봐줘 하니까 뭐 금융 통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 재벌하고 국가가 어떻게 유착돼서 어떻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CJ도 뇌물대회를 같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비판의 강도는 똑같은데 다만 이미경 부회장한테는 그 육성에 의하면 뭐 이유도 없이 VIP가 그만 돌아잖아. 지금도 늦었어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뭐 TVN인가에서 박근혜 풍자가 있었다. 광해를 만들고 변호인을 만들었다 영화. 그게 근데 사실은 제가 이미 3, 4년 전에 영화계에 파다했던 소문이었고 제가 그 관계자도 술도 먹으면서 들은 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다들 아예 깊숙한 건 이야기하지 안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직접 제가 들은. 정말 한심한 거는 조원동 씨는 그 재정부의 엘리트 코스를 계속 거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잠깐 출세가 막힌 게 언제냐면 참여정부 초기예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 명단을 갖고 들어갔거든요. 검증을 해서. 근데 우리가 쫓겨나자마자 갑자기 막 출세를 하더니 모든 걸 다 거쳤는데 그런 사람이 엘리트 공무원이 대통령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 재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쌍소리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재벌 총수 쫓아내고 한쪽에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겁을 주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재벌들이 알아서 돈 내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이 그 아무 관계도 없는 그 홀로 출전해서 우승 경력을 쌓은 승마 선수한테 말 사주고 봐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삼성 브랜드 확 떨어질 거예요. 이거 이제부터 알려주면. 그러니까 정유라한테만 뭐 지금 2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저는 근데 그래서 근데 그 준조세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고약이라죠. 지금 이 재벌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사실상 뇌물로 냈으면서도 마치 삥을 뜯겼으니까 준조세를 냈으니까 법인세 못 올리겠다는 식으로 악용한단 말이죠. 거래를 한 거죠. 조세라는 건 급보 없이 내고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게 현대적 국가죠. 원래 맨커울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정주 깡패.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느냐를 설명하면서 유목 깡패가 더 무섭다. 얘들은 막
완전히 수탈을 해가고 거기 아무것도 안 남겨놓지만 이제 정주 깡패 거기 사는 깡패들은 계속 뭔가 인프라를 하고 생산이 돼야 자기가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삥을 뜯는 건데 이건 완전히 그 상태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건 정주 깡패예요. 너희들이 모아지고 원해주는 거 줄 테니까 너 낼 돈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 현대적으로 바꾼 게 세금 조세 제도잖아요. 근데 이 조세 그렇죠. 예산 전체를 이 정주 깡패가 지금 이용해 먹은 거죠. 저는 아무리 봐도 야 이건 동네 깡패들 하는 짓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많이. 동네 깡패보다 조금 못한 게요. 5년 기간 동안 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시적 유목 깡패하고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그 전에 다 쓸어가야 되니까. 과거에 멕시코가 다 털어야 되나? 최단. 과거에 멕시코가 경기 주기가 7년인가 이렇게 경기 주기가 있었답니다. 그게 대통령 임기가 그랬다네요. 7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막 뜯어가고 그래가 조금 있으면 조금 이제 안정되고 그러다가 대통령 바뀌면 또 다시 뜯어가고 그래서 경기 주기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세의 법적인 개념이 그거거든요. 조세라는 게 뭐냐면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뜯어가는 돈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뇌물이죠. 조세가 아니라. 온갖 재벌특혜 정책과 경제민주화 폐기와 노동계약과 뭐 민영화 정책들이 있어요. 특히 그 제도 개선 이런 거는 굉장히 영원히 계속 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주니까 법인세 인하도 지금 계속 이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MB 때도. 그래서 소장 말씀하셨으니까 이른바 재벌 대기업들이 이 비리 와중에 마치 피해자 코스프를 하면서 심지어는 준조세를 이렇게 많이 뜯고 있으니까 법인세 못 올리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요즘 언론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무슨 제도를 바꿔주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관료들이 어떻게 토론을 거쳐서 보수적인 관료들이 할지라도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제 바꾸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덜 받았는지 더 받았는지 상관없이 그 자체가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준조사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들이 무슨 뭐 헌금을 했다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으나 이제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그들이 법인세라든가 이런 조세를 많이 내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이제 갖는 건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는 거 어불성설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엉뚱한데 뇌물 내지 말고 법인세 인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사회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법인세 내고 그런 그 치산 요구 안 받고 자기들 생산성 향상시키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은 그런 협박이 들어와도 꼬투리 안 잡히면 왜 협박하냐고 언론에 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과연 뭐랄까 지금 거래 이제 삥 뜯기는 거를 과연 싫어할까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싫어할까? 그래요. 저희들 고발할 때도 아주 뭐 한 2달 가까이 민변 참여연대 변호사님들이랑 저희 실무진들이 토의를 거듭했는데 K미래스포츠 재단 처음에 터질 때부터요. 다들 이거 뭐 말로야 형태가 삥 뜯기는 것 같지만은 야 이거 한 10억에서 많이 한 100억 200억 낸 다음에 3세 승계 보장돼 가지고 국민연금 동원해 갖고 얻은 수익이 그때 이재용이 얻은 수익이 뭐 조단인데 100억 내고 조 얻는 거면 마지못해 주는 척하면서 엄청난 이익 얻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의혹이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그러니까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삥 뜯어 다니는 게 아니고요. 삥 뜯어 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돈을 싸들고 올 사람들이죠. 네. 그걸 갖다가 엉뚱하게 뭐 조금 이제 현상적으로 뭐 전화 한 몇 통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뭐 준조세를 냈니 그런 엄살을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심지어 독대했을 때 어떤 이야기들 오고 왔는지 지금 독대까지는 사실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거 정태선 독대는 거의 재벌 총수 독대하는 일은 최근에는 거의 없지 않았나요? 이렇게 조금 더 없죠. 정부로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은 4대 권력기관하고도 독대를 안 해서 문제가 됐는데. 사실 그게 좀 문제였죠. 예. 재벌들을 만나면 전체를 다 만나죠. 한꺼번에 만나고 얘기를 하지. 재벌 독대라고 하는 건 정말. 사실은 정무수석도 독대를 한 적이 없다면서요. 네,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독대한 걸로 처음 알았는데 재벌 호텔에서 독대했다는 것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접 나서신 거죠. 뭐 여러 가지. 야, 저기 뭐 어려움 있으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돈 좀 내세요.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앞에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돈 좀 내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다 기억할 용량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눈짓을 주는 것은 뭔가 이익이 있을 거잖아. 생각보다 훨씬 더 한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이번 사건을 보면 놀란 거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뭐 재벌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있는데 또 보수 언론도 있는데 이 사람들 수준이 정말 낮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동안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큰 걸 운영하니까 뭔가 합리적이고 능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한 교수님 얘기대로 하면은 원시 부족 사회 같은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 나라를 운영했으니. 그러니까 뭔가 보수적인 국가가 견고한 시스템하에 민중을 지배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고 엉터리 무슨 지금 외국에서는 샤머니즘 국가로 지금 저희가 찍혀 있는데. 예. 네, 오늘 최순실 예산, 그 다음에 나라 예산 일반,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시국이다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관련된 이야기들을 혼재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날 집회평가도 해보고 11월 10일날도 다 같이 모이자는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정선 소장님께서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든 나라 예산 일반에 대해서든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가보면 미국 경제학자 슌페터 재정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인데. 네,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이제 그 집안이든 그 국가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문제는 그거를 알아야 어떻게 쓰는지를 좀 더 잘 쓰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이제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 일부 관료 집단, 정치인, 소수 이제 그런 지배 계급을 제외하고는 예산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거나 또 알려고 노력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 투명성, 책임성, 그다음으로 시민 참여가 정말 간곡히 요구가 됩니다. 그나마 저희가 요번에 나라에서 네트워크라는 걸로 보고서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저희도 연구소에 이제 상근자가 이제 좀 생기고 거기에 또 약간씩 도와주는 분들이 한 수십 명이 생겼어요. 거기다 참여연대가 또 저희 결합을 해가지고 김남희 팀장 이런 분들이 해서 그 거의 한 달 동안 8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이 정도 성과인데 제가 볼 때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면 아마 대단히 좀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랬을 때만이 저는 예산이란 건 어차피 소비자, 절약자, 이 수문장이 3가지 컨셉으로 보는데요. 대부분 예산 소비자예요. 근데 소비자가 소수인 거예요. 그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소비자를 많이, 그걸 알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이익 집단의 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어떤 대중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 비로소 예산도 잘 쓰여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성 소장님께서 이제 최순실 예산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더 자세한 걸 아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포털 다음에 예산 누구를 위한 돈인가라는 제목으로 스토리 펀딩 연재가 되고 있고 2회까지 나갔어요. 실제로 그중에 2회가 정부 예산 안에 숨겨진 최순실의 그림자라는 코너입니다. 기사 제목이. 거기 들어가면 조금 더 제가 오늘 혹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거기서 조금 더 보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상희 선생님, 정태인 선생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국가가 운영되는 2가지 큰 틀이 뭐냐면은 법률과 예산이거든요. 법률은 때대를 이룬다면 예산은 이제 피자는 혈액이지 않습니까? 예, 좀 국회가 제대로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서죠. 과거에 검찰이 바로 서야 그 나라가 바로 선다 하지만은 실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 좀 국회가 제대로 하게 그 정치자들께서 조금 국회를 좀 감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순실 그림자 이런 부분에 토요일 날 걸기에 나오시기 전에 최순실 그림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지역에 관련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은 전화라도 한 통화해 주시고 그리고 집회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순실 그림자. 네, 좋습니다. 저는 최순실 부역자들도 지금 엄청 돌고 있는데요. 네. 최근 한 달 동안 이 사태를 보면서 10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1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아무런 기강이 없는 때가 될 수 있나. 이건 정말로 11월 12일 날 나오셔야 어떻게 망가졌고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다시는 이렇게 퇴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페이스북에 이번엔 30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상한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100만이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지금 패닉인데 이럴수록 대한민국을 튼튼히 세워야 된다는 문제의식 국민들에서 다시 한번 돕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멀쩡한 사람으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박 지금, 대통령은 아마도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어떤 살 길을 찾은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어떻게 해요? 가령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네. 방위비 그렇죠. 분담에 대한 그렇죠. 얘기 굉장히 강조하는데 미국 무기 몇 개 사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은 하다못해 FTA 같은 것들은 미국이 유리하게 고쳐주겠다라고 네. 약속할 수도 있죠. 예, 그럼 트럼프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할 수도 있고 남북 관계의 긴장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이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니까 그런 못된 장난을 막으려면 100만 명이 나와야 됩니다. 예, 치기 전에 그래서 야당들도 정말 빨리 더 개별 의원이나 바운시나 이재명 시장 수준에서 하야나 퇴진 요구가 아니라 빨리 지금 야당들이 야당이 직접 결단을 내리고 야당이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렇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오늘 사실은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너무나 분노가 커서 그 수없이 많은 범죄 행위, 뭐 포괄적 뇌물, 제3자 뇌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그 다음에 공무상 기밀누설, 군사상 기밀누설, 외교상 기밀누설 너무 많아가지고 최순실 예산 그거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귀에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엉뚱한 돈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몇 천억에서 심지어는 조 단위가. 그래서 제가 악마는 강론에 숨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강론부터 고쳐 나가야 되죠. 정창수 소장님도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 투쟁 정말 거세게 해야 됩니다. 저희도 참여했는데도 정말 적극 뛰어들었는데 동시에 버팅기고 있는 이 사람을 정말 끌어내려면 법원, 검찰, 언론, 국민, 국회, 뭐 시민활동가 다 같이 나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 계속 잽, 훅, 펀치, 강타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밝혀내고 그걸 국민에 알리고 이것도 그래서 지금도 5%에서 10%의 망설이는 국민들까지도 우리 편에 쓰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순실 예산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산까지 해먹었구나. 오늘 저희들 방송에 취지는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